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서부터는 금계 요리학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의학 고전을 읽기 위해서는 한문의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글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은 누가 이렇게 규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학, 역사, 철학의 관점에서 고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어떤 책이든지 간에 결국은 문사철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냐? 역사서든 경서든 의서든 또는 문학서적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문을 기반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그 표기의 대상은 왜곡되기가 쉽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들,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궁극적으로 이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글의 문사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라고 해서 따로 문학 따로 있고 문학적인 장르가 따로 있고 역사책이 역사책이라고 하는 장르가 따로 있고 또는 철학책이라고 하는 장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서로 어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려운 점이죠. 의서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의학 서적이라 하더라도 한의학 서적에는 문학적인 장르와 역사적인 장르와 철학적인 장르와 정말로 의학적인 장르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상한론도 마찬가지고 금계의학도 마찬가지고 후세에 어떤 책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과 2학년 때 한 학기 동안에 맹자를 배우죠. 맹자에 처음에 배우는 요 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요 구절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어떤 방식을 이 글을 통해서 생각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문학적인 장르와 역사적인 장르와 철학적인 장르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철학, 역사가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져 있다. 이것이 중국 고대 문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다 알죠? 이거는 거의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니까 맹자가 양해왕을 아련하였다. 만났다. 근데 왕이 맹자를 본 초면에 대뜸한다는 얘기가 노인장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내왕에 주셨으니 또한 장차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물은 거예요. 첫 말이. 당신이 여기에 찾아오셨는데 우리나라에 도움될 만한 거 있습니까? 이게 첫 대화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첫 대답이 왕은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대척 관계에 있는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하죠. 자, 우리가 이 글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배울 필요가 있느냐? 제목에서 제가 쓴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주의 표기는 어느 시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아주 쉽잖아요. 이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죠. 자,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졌던 또는 조선시대
5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이라고 하는 내용과 이 인이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개념이 가지고 있는 뜻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별 차이가 없다. 조금은 물론 시대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죠. 이 한문책, 이 번역본만 본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어떠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한의학을 공부하는데 금계의료학을 공부하는데 왜 생뚱맞게 맹자를 얘기를 하느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계실 수가 있는데 다음에 이제 첫 장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요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맹자가 양해왕을 아련하였는데 한 줄 글에도 역사적인 사실이 담겨 있다. 자, 맹자가 양의 해왕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근거가 있느냐?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나지도 않고 높은 사람을 만났다고 글로 쓸 수가 있죠. 그 사실을 규명해야죠. 예,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문헌적 고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증을 해야죠. 예, 진짜냐 아니야. 우리는 맹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양의 해왕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말이냐? 이와 같은 사실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양의 해왕은 위나라 저후, 후는 임금을 말하는 거죠. 임금 앵이다. 이렇게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 처음에 해왕이 대량이라고 하는 데에 도읍을 삼았다. 처음에 도시는 안읍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훗날 그 해왕에 이르러서 대량이라고 하는 땅으로 천도를 했다. 이런 거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위나라 저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맹자 본문에는 왕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이라고 자기가 저후인데 참남하에서 이름을 딴 거예요. 예, 이것은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니까 봉건 시대 주나라 입장에서는 주나라 천자 입장에서는 천자는 한 사람뿐인데 제후가 감히 자기가 왕이라고 한 거죠. 그러나 이 해왕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 한 150년 전에 그 초나라 장왕이 비로소 그 왕이라고 이런 시호를 썼어요. 참칭을 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명호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해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죽은 뒤에 그 시호를 해라고 붙여진 것을 봐서는 이 사람이 비교적 정치를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당시 이전에 춘추 시대에 5패가 있었는데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한 20년에서 한 30년씩 소위 말해서 중원의 중국의 중원 땅을 자기들이 자지우지했었던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천자는 분명히 이 주나라 천자가 있었죠. 근데 주나라 천자는 이름만 천자일 뿐이지 실질적인 권력을 이때 들어와서 춘추 시대에 들어와서는 놓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나라 왕권이 쇠락했다는 거예요. 쇠락하면서 춘추 5패가 시작되고 그 뒤를 이어서 전국 칠흥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역사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 이 위나라는 어떤 나라냐? 춘추 시대의 그 삼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진나라가 이 세 나라로 갈라져요. 춘추 말기에 들어와서 이게 바로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로 이게 뭐랄까 나라가 이제 분리된 게 바로 삼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진나라, 이 진나라는 이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죠. 진시황의 진나라는 이렇게 쓰는 거니까 예.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예. 자,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해왕이 묻기를 노인장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주셨으니 또한 장차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평범한 질문이지만 이 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돈 뭐 이런 게 아니라 부국 강병이에요.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럴까 제후들이 그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이 부국 강병을 그 힘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주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서에 대한 주석은 전부 다 주자가 쓴 거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 주자 주해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도 마찬가지로 사기라고 하는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을 해가지고 해왕 3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35년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니까 해왕이 그 임금이 돼가 저부가 된 지 35년이 지나가서 맹자가 찾아온 사실이 있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실증에 고증한 거죠. 예. 그런데 요 해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나라 천자죠. 주나라 천자의 그때 당시 왕이 천자가 누구였냐면 현왕이라는 분이에요. 요때 33년이었다. 그러니까 주나라 현왕 시절에 그 위나라 원래는 해공이죠. 해공인데 자기가 참칭해가지고 똑같이 왕이라고 쓴 거죠. 그것을 이제 참칭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자도 그대로 썼는데 비례 후패하야, 비례 후패하야. 이게 비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양해왕에 이렇게 한 거예요. 왕해왕이 예로서 자기 몸을 낮췄다. 왕이 어진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거만하게 하면 오겠어요? 안 오죠? 왕이 예를 갖춰서 자기 몸을 낮추고 패백, 선물을 두텁게 했다. 그러니까 선물을 두텁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옛날에는 사람을 부르고 찾아갈 때는 전부 다 선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인사치레로. 그래서 어진 사람을 초빙했는데 맹가가 양나라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그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주자는 요거를 쓰질 않았어요. 주자는 쓰질 않았는데 육국연표라고 하는 거는 사마천이 만들어 놓은 역사 연표예요. 그런데 사마천은 실질적으로 전국시대, 요 시대로부터 또 한 400년 뒤 사람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거 쓸 수가 있는가. 사마천의 아버지가 역사 담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수집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마천이 이것을 연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그 각 저우들의 역사책들을 간단한 연표라고 하는 건 어느 해에 무슨 일이 있었다. 어느 해에 임금이 누구를 만났다.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어디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걸 써놓은 게 이제 연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는 육국연표에는 요게 빠져 있어요. 주자는 여기 맹자만 양나라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 취연이라는 사람, 순우군이라는 사람, 맹자 이 세 사람이 양나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만 부른 게 아니죠. 자, 왕은 왜 이 사람들을 어진 사람을 초대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은 그 많은 질문 중에 하필이면 이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한 인의는 왕도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양해왕은 뭐냐면은 왕도보다도 제일 급한 게 패권이다. 부국강병론이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를 확충해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의견이 상충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석에 요거는 이제 주자의 주죠. 주자는 굉장히 뭐 나름대로 심오하게 해놓은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배울 점은 있어요. 예, 주자에서 인이 무엇이냐? 인이 무엇이냐? 마음의 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심지 덕이며 애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이치다. 알고 보면 이는 사랑이거든요. 예. 사랑인데 왜 심지 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또 의는 뭐냐? 우리가 의리를 지킨다 막 그러죠. 어떤 사람한테 임금이나 친구나 뭐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의 마땅함이 의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마음의 심지제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재단하는 거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자. 이 사람이 옳으니까 이것을 따라가고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저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재단하는 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자의 이와 같은 생각들은 어디서 발생이 된 것이냐 하면은 자기보다 한 70년 선배, 북송 시절에 정의천 선생이라든가 장wen거라든가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거는 철학적인 문제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자, 우리가 요것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기서 주자가 이와 같은 해석을 한 데에는 이 채용론이 나온 거예요. 이 채용론이. 예. 그러니까 주자 철학의 이기론, 채용론인데 채와 용은 뭐냐? 요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우리 한의학의 뿐만 아니라 해석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한의학에도 이와 같은 논리가 굉장히 많이 전개되어 있고 송나라 이후에 금원 시대의 이후에 한의학은 전대적으로 이와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계유리학에도 이와 같은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와 용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중경서 독법 강의할 때도 이 말을 썼어요. 요거는 정이천 선생이 정이천이라고 하는 분이 서에서 나온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적어들어도 이 글은 외워둬라. 채용 일원하고 현미무관이다. 채와 용은 하나의 물줄기고 현과 미는 간격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채용론은 뭐냐? 채하고 용은 뭐냐? 채가 움직이면은 그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정지 상태가 되면은 채가 되는 거예요. 자, 현은 뭐냐면 이치예요, 이치. 미는 뭐냐면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이걸 주자철학에서 이기론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이라고 하는 거꾸로 했네요. 현은 뭐냐면 밝다, 드러난 것은 이 현상이고, 예, 그 안에 감추어진 이치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현상과 현상에 대한 이치는 아무런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잠깐만 이거는 외워두세요.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도 잠깐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상과 현상의 이치가 차이가 없다. 사이가 간격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증후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이와 같은 철학적 개념이 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맹자의 이제 특징이면서 맹자가 과연 정말로 다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와 의는 대적 관계인가?
맹자가 하도 평상시 그 맹자가 공자의 손자 자사한테 글을 배울 때도 그랬는데 맹자가 하도 인을만 얘기를 하니까 하루는 자사가 너 자네는 어떻게 잠깐만 인을을 그렇게 그 주장하느냐. 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주역에 보면은 원은 원형리정에서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원형리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이게 바로 생장수장이에요. 예. 생장, 예. 뭐 수장, 감출장, 아이고, 생장수장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조화로움이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를 무시하고 나쁘게 취급하고 의만 주장하는가? 결국은 뭐냐면은 의라고 하는 거는 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의라고 하는 토대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면은 소인놈이고 의를 추구하면 군자고 이와 같은 발상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어느 구절에 보면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익을 도모하는 자는 도적의 무리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요순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논리죠. 저도 20대에 이와 같은데 너무 맹자의 사상에 빠졌었어요. 이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현대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뭐 역전해 보면은 이 원형리장은 하늘의 도를 미루어서 사람의 인사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형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뜻일 수 있지만은 이것이 인사로 사람 우리가 그 실천적인 덕목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바로 요런 뜻이다. 이것이 선이고 가고 의고 일이다. 요런 거. 예.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하늘의 그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 덕목은 사람의 현실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제가 조금 강의하는데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 녹화하는 과정 중에 이 파일이 중간에 잘못하면 깨지기도 합니다. 20분을 넘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20분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거 이외에 이면에 그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